신사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공간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깜깜한 새벽, 아무도 없는 저택의 거실에서 오직 내 발자국 소리만이 길게 메아리치는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나는 이 집의 한 구석에서 1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가정부로, 청소부로, 때로는 그림자처럼 머물렀지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래도록 금지되었던 단 하나의 물건이 나를 부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아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꿈을 억누르고 살아온 사람이 그 꿈을 다시 꺼내는 순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고 마음을 달래주는 소리를 들으며 오늘 밤 시작해 볼까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이미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지요. 60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는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부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똑같은 아침인데도 오늘은 공기가 약간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내 뺨을 스치자 그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머리칼 사이로 은빛이 부쩍 늘어난 걸 숨길 수는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군. 그렇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이 대저택은 지난 15년 동안 나의 직장이자 집이었습니다. 대기업 동진그룹 윤세진 회장의 젖 복도를 걷는 내 발자국 소리가 어둠을 깨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집을 부와 권력의 상징이라고 부르지만 내게는 일상의 무대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검은 스타인웨이 피아노. 그것은 마치 신성한 예술품처럼 반짝였. 내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의식은 그것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건반이 먼지를 털고 페달에 빛을 입히며 나는 언제나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뚜껑을 열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15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회장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피아노는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보기만 하시오. 차가운 명령 한마디가 내 하루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손끝으로 건반 위 먼지를 닦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몰래 익혔던 작은 곡, 엘리제를 위하여,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몇 개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던 건반.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를 갖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손끝을 저리게 합니다. 나는 오늘도 걸레를 들고 피아노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피아노가 나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 오늘은 나를 열어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지요. 가벼운 농담을 하자면 만약 피아노가 정말로 말을 한다면 아마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겁니다. 그래도 웃기게도 오늘은 그런 상상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실 하나를 덧붙이자면 사람은 평생 억눌렀던 꿈을 단 한 번 마주하는 순간 그 꿈이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나는 바로 그 문턱에 서 있었던 겁니다. 거실의 공기, 발끝에 스민 차가운 대리석의 촉감, 먼동이 틀 무렵, 창밖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까지 모든 것이 나를 피아노 앞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내 인생이 바뀌는 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윤세진 회장은 그날 오전 싱가포르로 출국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사흘 동안 집을 비운다고, 그러니 집을 잘 관리하라고. 나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안심하고 다녀오십시오. 그 순간부터 집은 천천히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자동차 바퀴 소리가 멀어지고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거대한 진공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청소도구를 챙겨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물걸레를 손에 쥐고 복도를 닦아내는 동안 내 손동작은 오랫동안 기억해온 피아노 연습처럼
일정한 박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걸레가 대리석을 스칠 때마다 작은 반짝임이 생겨났습니다. 그 반짝임이 마치 음표처럼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상조차 웃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묘하게 모든 것이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낮이 저물고 집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회장 부부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분주했을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오늘은 단출한 반찬 몇 가지로 혼자 식탁을 차리고 조용히 밥을 씹었습니다. 식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씹는 소리마저도 크게 울릴 정도로 집은 고요했습니다. 저녁 무렵 석양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붉은 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검은 피아노 표면에 번졌습니다. 그 광경은 숨을 멈추게 할 만큼 신비로웠습니다. 검은 칠 위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어 피아노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내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피아노 쪽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뚜껑. 나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넘지 못한 금지선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르다는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끝이 뚜껑에 닿는 순간 금속의 차가움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랜 친구와 다시 만나는 설렘 같았습니다.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 부부는 비행기에 올라 다른 직원들도 모두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이 고요함은 오직 나를 위한 무대 같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만, 오늘 단 한 번만 나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보육원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삐걱대던 작은 의자, 어둑한 불빛, 그리고 어린내가 두 손으로 더듬던 건반. 나는 조심스럽게 원형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가 없는 불편한 의자였지만 그 자리는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리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감촉을, 이 떨림을 나는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나는 작게 중얼거리며 첫음을 눌렀습니다. 미레샤, 미레샤, 미레 도우라. 삐걱거리던 기억이 차례로 살아나듯 베토벤의 선율이 저택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가락이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침묵을 뚫고 다시 살아난 생명이었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누군가 들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우스운 건 그 집 안에는 지금 나 혼자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들을 수 없는데 나는 여전히 몰래 연습하던 소녀처럼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스스로에게 속으로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피아노 건반은 시간이 지나면서 손가락의 기억을 품는다고요. 실제로 피아노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손때 묻은 건반을 살아있는 악기라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는 건반 위에서 내 손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전에나 그 시절의 내가 지금 내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안이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피아노 소리만이 벽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숨소리마저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의 긴장. 나는 내가 콘서트홀의 무대 위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건반 위의 손가락은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삐걱대던 음들이 차츰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지요. 내 몸 어딘가 깊숙이 묻혀있던 기억이 손끝을 통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오래된 악보를 다시 펼쳐본 것도 아닌데 나는 정확히 그 다음 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손가락이 내 머리보다 먼저 곡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죠. 연주는 점점 더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보육원에서 밤마다 몰래 건반을 두드리던 나, 어둑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 피아노 의자의 삐걱거림을 숨죽이며 견디던 나. 그때는
작은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시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이의 연습.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방울이었지만 곧 내 뺨을 따라 줄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이 흘러내리는 와중에도 손가락은 더 또렷하게 음을 짚어갔습니다. 그 장면은 어쩌면 조금 웃기기도 했습니다. 연주하면서 우는 피아니스트라니 저택 가정부 버전의 드라마 같잖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농담을 던지면서도 멈출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 어딘가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건반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지요.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인가 아니면 내 착각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서자 나도 모르게 건반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잊은 채 연주했습니다. 저택의 거실은 콘서트홀이 되었고 청중은 눈앞에 없는 누군가가 되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던 박수, 내가 바라던 시선이 상상의 무대 위에서 다시 피어났습니다. 이상한 사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매번 떠올릴 때마다 새롭게 재구성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떠올리는 이 어린 시절의 장면도 사실은 오늘 이 순간 내 피아노 소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진짜든 아니든 지금 내게는 살아 숨쉬는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주가 무르익어 갈수록 나는 또 다른 농담을 속으로 던졌습니다. 내 손가락이 내 말보다 더 유창하구나. 사람들과 말하면 늘 어색했는데 건반 위에서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네. 이 웃음 섞인 독백은 잠시 내 눈물을 잦아들게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저택의 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통해 공명이 발끝으로 전해졌고 가슴속은 그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집의 천장이 이렇게 높았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 처음으로 진정하게 깨달았습니다. 음들이 위로 솟구쳐 천장을 두드리고 다시 내 몸속으로 되돌아오는 경험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내 삶의 회고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잊으려 했던 꿈, 묻어두었던 희망이 모두 소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서 마지막 음이 사라질 무렵 계단에서 또렷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세게 두드려서 차라리 그 소리로 집안이 울릴 것만 같았습니다. 분명히 주인 부부는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떠났을 터인데 어째서 지금 이 집에 발소리가 있는 걸까요? 순간 머릿속에는 도둑, 환영 혹은 내 환청일지도 모른다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가 이 피아노를 건드리랬소. 낯익은 목소리가 공기를 갈라냈습니다. 윤세진 회장이었습니다. 낮보다 몇 배는 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뚜껑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눈앞에는 분노로 일그러진 회장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여긴 연주장이 아니야. 그의 발걸음이 거실로 성큼성큼 내려왔습니다. 나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규칙을 깨뜨린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장 간다고 하셔서 잠깐만, 정말 잠깐만 변명을 하려 했으나 눈물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참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노로만 가득 차 있을 거라 생각했던 회장의 표정이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화가 난 얼굴이었는데 그 안에 당혹스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방금 친 곡이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조심스럽게 이어졌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운 꾸짖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하게 낯설고 동시에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당황스럽고 무서운데 그 안에 간절함이 섞여 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우스운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피아노 의자 높이라도 제대로 맞춰 놓을 걸. 괜히 조절하다가 더 낮춰버려서 아이가 장난치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 긴장된 상황 속에서조차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런 작은 농담은 내 마음을 잠시나마 진정시키는 기묘한 효과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분노, 당혹, 그리고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상황적 기억의 촉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특정한 작은 예컨대 한 곡의 멜로디나 어떤 손의 움직임, 이 과거의 기억을 불현듯 소환해내는 현상 말입니다. 회장의 눈빛은 마치 지금 그 현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의 두려움과 그의 혼란이 섞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을 만들어 놓은 듯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자 회장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시선만이 내 위에 무겁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곧장 발길을 돌려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끝은 아직 건반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눈아픈 눈물 때문에 흐릿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해고당하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될지도 몰라. 불안한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발걸음은 곧장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랍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 평소엔 절대 열지 않던 곳, 거기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낡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첩 첫 장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해맑게 웃고 있는 소녀, 그 소녀의 눈빛, 그 미소, 건반을 누르는 손의 모양까지 방금 거실에서 마주했던 내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회장은 중얼거리며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얼굴과 내 얼굴이 계속 겹쳐지자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가 다시 내려왔을 때 나는 여전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와 나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숙 씨,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의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확인하려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곡, 엘리제를 위하여 어디서 배우셨나요? 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나를 꿰뚫는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눈빛이었지요. 어릴 적에 입양되기 전 보육원에서 조금 배웠습니다. 건반 몇 개는 소리도 안 났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 몰래 일어나 연습했어요. 피아노가 너무 좋았거든요. 내가 천천히 말을 이어가자 그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단서를 찾는 사람처럼 그 보육원 이름이, 그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절박해졌습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한빛 보육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 마포구에 있던 곳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얼굴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충격적인 표정. 두 눈은 크게 떠적,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그곳에 계셨나요?
그리고 몇 살 때까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5살쯤 들어가서 10살 무렵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5년 정도요. 내 대답이 끝나자 그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벽에 기대 깊은 숨을 몰아쉬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보였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왜 하필 보육원 이야기를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 걸까요? 내 출신을 문제 삼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순간 내 손등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작은 점, 평생을 따라다닌 흔적 같은 점. 보육원 친구들은 그걸 점괘처럼 여기며 나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저 점이 너의 비밀을 말해줄 거야. 웃긴 농담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점을 보는 회장의 표정은 웃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럴 수가. 회장은 중얼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유령을 본 듯 당황스럽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걸. 피아노, 보육원, 그리고 손등의 점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끈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그날 이후 회장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내 존재를 그저 집안일을 처리하는 그림자쯤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내 모든 움직임에 시선이 따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하면서도 묘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주시하는 걸까?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내가 사용한 찻잔이 유난히 깔끔하게 치워지더니 머리 빗질을 하고 난 뒤 빠진 머리카락도 금세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졌는데 그 흔적이 너무도 의도적이었습니다. 뭔가 수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회장은 몰래 DNA 검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남긴 머리카락과 사용한 컵을 조심스럽게 챙겨 병원으로 가져간 것이죠. 확신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의 마음은 마치 오래된 진실의 문턱 앞에서 서성이는 듯 보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그 일주일은 끝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자주 창밖을 내다보거나 멍하니 손가락을 탁자에 두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 역시 불안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전과 달리 날카롭지 않고 오히려 어떤 갈망을 품은 듯 보여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해고의 전조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학문적 용어가 있습니다. 결정의 해석학.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람은 온갖 추측과 해석을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이 오히려 본질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뜻이지요. 그 일주일 동안 나는 그 해석학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차를 준비해 가져다 드렸을 때 회장이 나를 소파 맞은편에 앉히려 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소파 끝에 앉아 차를 마시는 그의 손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차 표면에 떠오른 작은 거품 하나가 오래도록 깨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거품이 내 불안과도 닮아 보였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의외로 나는 사소한 것들에 위안을 찾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찬물 온도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보다 뜨거운가? 아니면 내 손끝이 더 예민해진 건가? 별것 아닌데 집중하며 마음의 무게를 줄이려 했습니다. 가끔은 스스로를 웃기기도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거꾸로 들고 기다리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혹시 이번에도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작은 유머는 긴장 속에서 내 호흡을 잠시나마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편이 편안하다. 그러나 안심은 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모른다면 무덤덤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미 마음속에 불씨가 붙은 이상 결과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회장의 눈길을 느꼈습니다. 그는 뭔가를 애써
숨기려 했지만 손끝의 긴장, 고개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둘 다 어떤 비밀스러운 재판정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 회장은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지만 나 역시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병원 진료실, 봉투가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의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의 손이 봉투를 여는 순간 종이에 바스락거림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친자 확률 99%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숫자, 단 세 자리 숫자가 그의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은 회장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고 나중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과 행동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 앞에서 차를 마실 때면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 얼굴을 바라볼 때면 시선을 오래 두지 못하고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역시 평소와 달리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더더욱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 때마다 그와 눈이 마주쳤. 그 순간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그 결과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우리 둘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폭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숫자의 무게에 대해 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숫자가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진실을 드러낸다. 지금 그 숫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저수조 99%라는 친자 확률.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수많은 추측을 했습니다. 해고당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오히려 나를 붙잡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이 옳은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내 삶이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가지 기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그는 번호표를 거꾸로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속으로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된 상황에서조차 인간은 엉뚱한 실수를 하곤 하지요. 그런 작은 실수 하나가 오히려 그 사람을 조금은 인간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 차가운 바닥, 그리고 떨리는 손바닥, 그 모든 감각이 그의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은 나와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더는 혼자 간직할 수 없다고, 나에게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는 며칠 동안 거실을 서성거리며 단어를 고르고 또 고르곤 했습니다. 진실은 늦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오래된 속담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내 앞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거실을 정리하고 있던 내게 회장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인숙 씨, 잠깐 앉으시겠습니까? 그 부드러운 어조에 나는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먼지털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으니까요. 나는 조심스레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그와 마주 앉으니 심장이 2배 속도로 뛰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혹시 내 딸일지도 모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하고 떨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전 그냥 버려진 아이였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꾹꾹 눌러온 외로움과 서러움이 함께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내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40년 전 백화점에서 딸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당신이 친 그 곡을 들었을 때 나는
어린 딸과 똑같은 손놀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등의 점까지. 게다가 검사가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말한 검사라는 단어가 곧바로 곧바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설마 DNA 검사까지 하신 건가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는 친자 확률 99, 99%. 그 한마디가 내 귀를 후벼 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뒤돌아서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주인이 내 아버지라니 너무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거리에서 비슷한 아이를 보면 달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단 하루도 딸 생각을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대가 피아노를 칠 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5살까지 매일 함께 친 곡, 바로 그 엘리제를 위하여. 그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잊혔다고 생각했던 기억 조각이 피아노 소리와 함께 서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부인 정미선 여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긴장된 공기를 곧바로 느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이 사람 우리 딸일지도 몰라. 정미선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0년간 금기어였던 그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온 순간 그녀도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이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손등의 점, 보육원의 이름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 존재가 한순간에 다른 의미로 바뀌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버려진 아이에서 잃어버린 딸로. 그 차이는 너무 커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긴장 속에서도 작은 실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차를 준비하려다 나는 티백실까지 통째로 찻잔에 넣어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허둥댄 거지요. 그 사소한 장면에 세 사람 모두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뒤섞인 기묘한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오래된 말 하나가 스쳤습니다. 닿을 수 없다. 믿던 손도 언젠가 서로의 온도를 배운다. 그 말처럼 지금 우리는 서로의 손끝 온도를 확인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느리게 흘렀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를 다시 맞추듯 한 톱니바퀴씩 차근차근 돌아가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법적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회장은 변호사를 불러 서류를 검토했고 내 이름이 그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장과 인감 그리고 수십 장의 서류들이 내 앞에 놓였습니다. 나는 어쩔 줄 몰라 서류를 들여다보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에 이름을 올려도 되는 걸까? 이건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일은 아닐까? 하지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비어있던 자리를 되찾는 거요.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진 속에는 언제나 세 사람 회장과 부인 그리고 아들만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액자를 먼지 닦듯 매일 닦았지만 한 번도 그 안에 내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빈 공간이 내 눈에 보였고 그 빈자리에 나를 겹쳐 놓을 수 있었습니다. 방의 배치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내 방은 더 이상 하녀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커튼이 바뀌고 이불이 새로 깔리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작지만 확실했습니다. 집이 마치 나를 새로운 식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무엇보다 피아노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금지의 상징이던 피아노는 이제 초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뚜껑은 닫혀 있는 대신 언제든 열어달라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매일 그 앞에 앉았지만 이번에는 몰래가 아니라 당당히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겪으며 문득 학문적 논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정체성과 역할의 전환. 사람이 오랜 시간 수행해온 역할이 하루아침에 바뀔 때 사회학적으로 어떤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하녀에서 딸로 단숨에 위치가 전환되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담이 있지요. 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공간을 빼앗는 일이 아니라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다. 나는 조금씩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빈칸처럼 내 자리 역시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사소한 일도 있었습니다. 새로 찍은 가족 사진 속 나의 웃음이 어릴 적 보육원에서 찍힌 흑백 사진 속 소녀의 웃음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사진관 직원이 따님이 어릴 때랑 똑같으시네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웃음을 자아낸 순간도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가족단체 채팅방에서 내가 이모티콘을 잘못 눌러 심각한 대화 속에 갑자기 춤추는 오리 그림을 보낸 것입니다. 모두가 잠시 멈칫하다가 결국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 속에서 긴장도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그렇게 나는 서류와 사진, 방과 피아노, 그리고 작은 실수들을 통해 점점 가족이라는 자리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정식으로 나에게 연주를 부탁한 날이었습니다. 인수가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그 곡을 들려주겠니?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워 정미선 여사 역시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몰래 훔쳐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연주하는 자리였습니다. 손끝이 건반 위에 닿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같은 곡이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음이 울려 퍼지자 부모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 잃어버린 아이를 다시 품은 듯 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계속해서 음을 이어갔습니다. 건반 위에서 흐르는 선율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의 지난 세월을 꿰매는 실 같았습니다. 연주가 무르익자 나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걸리지 않으려 몸을 움츠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시선이 나를 감싸 안으며 내 연주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곡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내가 진짜로 제자리를 찾았다는 확신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정적이 잠시 흐른 뒤 박수가 터졌습니다. 단 세 사람뿐이었지만 그 박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울림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간 오래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악보 바깥의 쉼표가 음악을 완성한다. 내 삶에서 비어있던 쉼표가 이제야 채워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 용어 하나가 스쳤습니다. 예술치료. 사람의 마음 깊은 상처가 음악을 통해 치유된다는 이론. 지금 내 앞에 있는 풍경은 그 개념을 가장 완벽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사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마자 거실 시계가 똑같은 순간 땡 하고 한 번 울린 것입니다. 마치 내 연주를 기다렸다가 맞춰 울린 듯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나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금지의 공간이 아닌 화해와 치유의 공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연주가 끝난 뒤 며칠 후 부모님은 나와 함께 동네 카페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외출이었지만 내겐 낯설고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언제나 가정부 신분으로 조심스럽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딸로서 부모님 곁에 앉아야 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회장의 부부와 함께 앉아있는 중년 여인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겠지요. 나는 괜히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대는 건 아닐까? 저 여자가 누구지? 하고 하지만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내 옆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셨습니다. 커피 향이 공기 속에 가득 퍼졌습니다. 따뜻한 라떼가 내 손에 놓였을 때 나는 잔 위에 생긴 하얀 거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표면이 마치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회사 일, 집안일, 그리고 나에 대한 걱정까지. 나는 처음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긴장이 풀리자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카페 진동벨이 울렸는데 나는 그걸 내 휴대폰 벨소리로 착각하고 가방을 허둥지둥 뒤졌던 겁니다. 부모님이 함께 웃어주시니 긴장도 조금은 풀렸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사회학적으로 말하자면 공적 인물과 사적 삶의 균형이라는 오래된 논쟁과 닮아 있습니다. 부모님은 공적 인물이고 나는 이제 그 가족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배웠습니다. 바람을 막을 수 없다면 걷는 속도를 바꾸면 된다는 오래된 지혜를. 커피의 온도는 적당했고 거품의 질감은 부드러웠습니다. 그 감각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고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닐 줄은 몰랐습니다. 대화 끝에 우리는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근교로 함께 나가보기로. 평생 혼자 지내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카페에서의 작은 약속은 곧 새로운 일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일정 시간을 피아노 연습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오랜 세월 손을 놓고 지낸 탓에 더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풀어주며 나는 마치 스스로에게 다시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 듯했습니다. 연습이 쌓이자 나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아쉬움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진 보육원의 자리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전 그곳이 있던 마포의 골목길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빌라와 상가가 들어서 있었고 사람들의 발길에 낡은 흔적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골목 모퉁이, 저 오래된 나무, 그리고 낡은 담벼락, 그 모든 것이 내 기억 속 풍경과 맞아떨어졌습니다. 흙냄새가 비에 젖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손바닥이 까지도록 달리던 내 모습,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떨며 곡을 흉내내던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시절의 나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길을 걷다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기억을 더듬어 길을 찾고 있었는데 결국 같은 골목을 3번이나 돌고 말았습니다. 나의 길치 기질이 여전했던 겁니다. 피아노 건반은 외워도 길은 못 외우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놀리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동네 주민이 오래전 그 보육원에서 함께 지냈던 한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지방에서 교사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지 이름 하나였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장소 기억과 정체성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사라지더라도 그 기억은 여전히 사람의 정체성에 흔적을 남기며 삶을 지탱한다는 개념이지요. 지금 내게 보육원은 없지만 그 기억은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구름 사이로 한 줄기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의 지난 시간을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을 뿐 돌아보는 것은 누구나의 권리다. 오래된 속담처럼 나는 그날 내 과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보육원 자리를 다녀온 이후 나는 마음을 다잡고 더 넓은 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것이 작은 음악회였습니다. 부모님은 내게 제안을 했습니다. 인수가 우리 집 사람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서 내 연주를 들어보면 어떻겠니?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내 연주를 누군가 앞에서 한다는 건 여전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다는 마음이 나를 설득했습니다. 음악회는 소박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집안 직원들, 몇몇 친척,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연습하며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는 당연히 첫 곡이었. 이어서 보육원에서 혼자 끄적거리며 익혔던 짧은 선율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배운 곡들까지 내 삶의 구획을 닮은 음악들이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거실은 작은 무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차분히 귀를 기울여 나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건반위의 손가락은 서툴렀지만 그 서툼조차도 내 진심을 전하는 언어처럼 보였습니다. 곡과 곡 사이에 대화가 오갔습니다. 누군가는 내 연주를 듣고 어린 시절 자신의 꿈 이야기를 꺼냈고 또 누군가는 오래된 피아노에 얽힌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음악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었습니다. 나는 웃음을 지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악보를 넘기다 허둥대는 바람에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박수를 치려던 한 손으로 악보를 주워 담으려 하니 영어 슬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웃으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순간 긴장이 오히려 풀렸습니다. 내가 완벽할 필요는 없구나. 알비소.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박수는 내 연주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청신호 같았습니다. 박수는 끝을 위한 게 아니라 다음을 위한 것이다. 누군가 한 이 말이 그날 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작은 음악회는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에 대한 담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는 결코 프로 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사람들 앞에서 음악으로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의자의 삐걱거림, 촛불의 미세한 향기, 잔잔한 웃음소리, 모든 것이 내 연주의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시선이 내게 가장 큰 조명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피아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작은 음악회가 끝난 뒤 내 삶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였습니다.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동네 아이 중에 피아노에 관심 많은 아이가 있는데 인수가 네가 조금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연주조차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누군가의 선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음악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처음 찾아온 아이는 10살 남짓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까만 머리카락에 호기심 가득한 눈빛. 나는 조심스레 아이의 손을 잡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떨리며 건반을 누르는 순간 내 가슴도 함께 두근거렸습니다. 도, 레, 미. 나는 차분히 알려주었는데 아이가 장난스럽게도 레, 미안이라고 발음하는 바람에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시간표는 자연스럽게 짜여졌습니다. 오전엔 집안일과 연습, 오후엔 아이와의 레슨, 저녁엔 가족과의 대화. 하루의 리듬 속에 음악과 생활이 고르게 배치되었습니다. 내 삶이 새로 짜인 악보처럼 정리되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래된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배우는 이는 2번 선물이 된다. 아이는 피아노를 배우면서 기쁨을 얻었. 나는 그 과정을 통해 또 다른 기쁨을 얻었습니다. 음악은 그렇게 2배의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접근성 교육과 문화자본의 문제와도 닿아 있습니다. 누구나 예술을 배울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라도 음악을 나누는 것은 사회적 균열을 메우는 작은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첫 곡 완주 순간은 내게도 눈부신 성취였습니다. 서툴지만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음을 누르고 고개를 들어 활짝 웃는 아이의 눈빛은 그 어떤 무대보다 찬란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박수를 보내며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레슨이 끝난 뒤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이가 실수한 부분, 내가 더 보완해야 할 가르침, 그리고 나의 감정까지. 노트의 한 줄 한 줄은
미래를 향한 약속 같았습니다. 그날 밤 피아노 위에 놓인 아이의 작은 손자국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음악이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불빛이 될 수도 있구나. 하우다주. 어느 늦은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작은 촛불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부드럽게 흔들리는 불빛은 벽에 그림자를 만들어 그 그림자는 마치 오래된 나의 분신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피아노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아 지난 시간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15년 동안 가정부로 살아온 나, 억눌러야 했던 꿈, 그리고 단 한 번의 연주가 불러온 모든 변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숨어있던 운명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내 곁에 계셨습니다. 서류와 사진, 수많은 눈물 끝에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색하고 때때로 불안했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의 시선은 나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도 돼. 이제는 숨지 않아도 돼. 긴 세월 동안 금지의 상징이었던 피아노가 지금은 나를 지켜주는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풍기를 켜둔 방 안은 은은하게 시원했고 촛불의 향은 아주 약한 잔향을 남겼습니다. 그 소리와 냄새가 어우러져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오래된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잘 자라는 말은 잘 살아온 하루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오늘 내 하루는 선물이었습니다. 웃음과 눈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담긴 하루. 철학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 삶은 자전적 허구와도 닮아 있습니다. 현실과 기억 그리고 상상이 겹쳐져 하나의 서사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경계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촛불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 순간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면 좋겠습니다.